안녕하십니까. 에스펜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미국 시장은 약간 좀 조정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나스닥 선물 일봉 흐름인데 음봉이 좀 연속되고 있죠. 그리고 단기 상승 추세를 좀 위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면서 추가 상승하면은 단기 과열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열을 피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일 이평선이 22,180대, 그리고 10일 이평이 21,982. 제가 이렇게 붉게 표시한 박스권요, 22,000 레벨 전후한 흐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강하게 밀어올릴 그런 모멘텀은 아직 없죠. 그리고 국채시장 쪽이요, 금리 관련돼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월 말 3월 초에는 좀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유동성 관련된 그 말씀 드릴게요. 또 하나 차원이 다른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조정이 아니라 이 조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가 계속 전략적 접근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나스닥 흐름과 더불어서 금리는 4.5를 전해서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 일본 엔화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으로 엔달러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 모습이요, 둘 중에 하나가 좀 과도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펀더멘탈적 논리,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BOJ 쪽에서는 통화 정책을 좀 강하게 밀고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ECB 쪽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일본 쪽 모두 다 글로벌 유동성의 핵심이 되는 그 주체들이 금리가 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주목할 만한 변화고요. 상대적으로 일본 쪽 통화 정책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엔화가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이 나타나서 유동성이 불안해진다, 이거보다는 거꾸로 유동성 흐름에 있어서 자산시장을 밀어올릴 수 있는 의외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로금리를 만들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유동성 흐름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팬데믹 전후로 나타났었던 통화정책에 의한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본다면은, 이제는 중립금리가 계속 상향 조정되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태라고 한다면은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금리 레벨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체감으로는 금리가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는 그 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릴게요.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은 결국 일본 통화정책회의하고 연결이 되는데 3월 18일, 19일이죠. 이번에 3월 18, 19는 FOMC 회의하고 딱 같은 날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은 2월 마지막 주가 되죠. 2월이 벌써 다 갔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빠르죠. 이제 3월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블랙아웃 기간으로 곧 들어갈 테고요. 22 통화정책회의가 그 앞서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2월 말, 3월 초 그 변화가 중요하고 그 펀더멘탈 배경에 통화정책회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ECB의 이사벨 슈나벨 이사, 이분은요, 페드의 로리 로건 총재를 주목하듯이 ECB에서는 이분이 나오면은 상당히 주목합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중립금리 관련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을 주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립금리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R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게요, 내추럴 레이트, 자연금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중립금리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은 중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은 실질금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레벨을 정확히 구할 수 없다라는 건 파월 의장도 똑같이 얘기하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절대 레벨은 구하지 못하더라도 방향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위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정을 해봤을 때 3%까지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추럴 금리가 3%를 넘어갔다라는 것은 지금 ECB의 예금금리가 2.75%고 기준금리가 2.9%죠. 그거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자산시장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코멘트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미 들어갔을 수도 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자산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생각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페드의 회의록도 시장에 또 하나의 의미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QT 테이퍼링이요. 그리고 QT 중단 그것에 대해서 FOMC 회의에서도 거론이 됐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분기 재정계획 확정될 때요. 미국 재무부에서요. 관련된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재무부하고 IB하고 협의를 해서 이 Q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딜러들이죠. 프라이머리 딜러하고 재무부가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했는데 그 의견의 결과가 이 대차 대조포 테이퍼링이 봄이 아니라 여름에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늘어질 경우에 올해를 넘길 경우라고 한다면은 테이퍼링을 실시하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중간에 부채 한도 문제가 생긴다면은 앞당겨서 종료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죠. 제 얘기는 이미 나온 얘기를 또 써먹었다. 시장이 또 반응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재무부에서 나온 얘기가 FOMC 회의에서도 페드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의견을 모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재무부하고 페드가 정권 초반부터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그것의 반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블룸버그 인터뷰를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Powell will do the right thin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베센트 장관이 파월에 대해서 파월이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자기도 믿는다.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2주 전이죠. FOMC 회의는 그 이전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페드를 우습게 생각하고 파월 의장 모가지를 언제든지 날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이 몰아가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공조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페드 자산 참고적으로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고치가 8조 9,655억 기록하고 나서 거의 2조 넘게 줄이고 있습니다. 6조 8천억까지요. 저는 빠르면 이 단계에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줄이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정책이 공격적이고 이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산 매각이 진행할 때는 부담이지만 하고 나면은 이건 위기시에 쓸 수 있는 유동성 총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RRP 잔고 제가 계속 줄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500억대까지 줄어들었다가 조금 늘어났는데 그래봐야 732억이고 이 정도까지 줄어들어도 QT 관련해서는 당장에 취할 건 없다 이런 식이죠. 이런 진행 상황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 유동성 흐름의 핵심으로 근접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블룸버그에서 데일리 노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유동성 관련해서요. 보시면은 유럽의 부진한 성장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이번 주말에 독일 선거 있잖아요. 그 선거 이후에 독일이 더 많은 대출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메시지의 타이틀이 채권자경단이 독일을 주목하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한다.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채권자경단이란 업계 용어가 있죠. 블룸버그에서 해석하는 그 의미는 전 세계 정부가 과도한 지출과 막대한 예산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자경단이 감시를 하고 있다. 지금이 그런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채권자경단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완장차고 다니고 그러한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채권 시장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계 용어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 채권자경단 얘기를 하니까 좀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거 업계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또 잘 사용할 필요도 있죠. 하여간에 그런 자경단이 독일에게는 괜찮다라고 사인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독일이 국채를 발행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했었는데 이제는 유럽 최고 품질의 채권이기 때문에 독일의 국채 발행을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 환영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옆에 표 보시면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표시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2.5%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낮죠. 그 다음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EU,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순서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좀 높아서 3%가 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네덜란드하고요. 룩셈부르크 포함해가지고 독일이 신용평가회사에서 트리플 A 등급을 받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요. 그런 나라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최고 품질이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발행을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수익률을 높여줘야 될 텐데 설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독일의 국채 발행은 그리고 재정 지출 증가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유로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채권자경단, 국채시장이 그것을 오히려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유동성의 급격한 변화가 유로존 쪽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통화정책회의는 FOMC 회의하고 BOJ 통화정책회의가 18, 19지만 이 초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단 말입니다. 독일의 선거는 이번 주말이고요. 그러면서 유로존 쪽에서 변화가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을 뜻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내추럴 금리가 높아지면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국채 발행을 하는 그 유동성이 바로 실물 경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서 저축으로 들어가 있거나 국채로 들어가 있었던 그런 자금들이 금리가 낮을 경우에는 거꾸로 실물 경기 쪽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시기를 제가 2월 말 3월 초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월에는 미국 국채 발행 역시 부담이 줄어들고 재무 재정 역시 여유가 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ECB와 BOJ도 금리를 높이고 있는데 유동성 흐름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긴축이 아니라 내추럴 레이트, 중립금리보다 높아지고 있는 중립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유동성 흐름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절대 레벨 금리가 높아서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그러한 변화가 자산시장 쪽으로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커플링이 강화될 수 있다.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지금 유동성 변화에서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시황방송이기 때문에 짧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말에 좀 더 자세히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자산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